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 정말 끝내주는 사이다 사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날씨가 이제 완연히 겨울인데요. 다들 몸 건강히 살고 계시죠? 오늘은 저에게 일어났던 사연에 대해 제보하려고 합니다. 원래 집마다 사연 없는 집은 없다고 하잖아요. 특히 대문 안과 밖이 확연히 다른 집들도 정말 많아서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 경우도 많고 혹은 우리 집처럼 대놓고 남들이 봐도 사연이 많은 집도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발달되지 않은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또래 친구도 몇 없었고 동네 주민들도 많지 않아서 다들 진짜 남의 집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줄줄이 깨고 있었죠. 우리 어머니는 바다 밑에서 일하는 해녀였고 그렇게 벌어온 돈은 모조리 우리 아버지의 술값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니 그 작은 섬에서도 아버지를 다들 싫어하셨어요.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기시는 분들인데 조용한 섬에서 혼자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니니까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어렸던 저도 알아챌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술만 드시던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또 섬에는 고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저를 고모네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얼굴도 몇 번 안 본 고모네 집에서 다녔는데 그 기간은 너무나도 힘든 기억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달마다 부족하지 않게 밤낮으로 일한 돈을 거의 다 보내주셔서 분명 여유 있게 돈을 받았을 텐데 고모는 저에게 매번 돈 없다고 저보고 나가서 학교에 갈 게 아니고 공장에 가서 돈을 벌라고 했습니다. 저와 동갑이던 사촌도 있었는데 그 애한테는 당연히 딸이니까 눈에 띄게 잘해줬어요. 제 눈앞에서 사촌만 고기를 먹인다거나 맛있는 반찬을 사촌만 준 것은 기본이고 우리 엄마가 보내준 돈으로 옷을 걔만 사준다거나 이런 일이 일상이었죠. 저한테는 왜 너희 엄마는 돈을 안 보내냐고 구박하고 심지어 머리를 때리는 일도 많았는데요. 분명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나중에는 사촌 공부하는데 제가 있으면 방해되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문 앞에서 추운 겨울에 벌벌 떨었던 적도 있어요. 야, 네가 방에 들어오면 거슬려. 내 눈앞에 띄지 마. 누나 돈도 없잖아. 돈 없어서 우리 집에서 사는 거잖아. 대놓고 구박하니까 사촌도 저를 무시했고 심지어 초등학생이던 사촌 동생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고모부는 고모가 그렇게 행동해도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저 방관했어요. 저는 매일 밤 울며 엄마가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지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 행패를 눈앞에서 보면서도 저는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차별받고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저는 고등학교 공채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합격하자마자 저는 고모 집에서 도망쳐서 나왔는데요. 나중에 엄마한테 이 사실을 알리니 땅을 치며 우셨어요. 엄마는 제가 남의 집에서 사는 것이 걱정되어 본인이 번 돈과 거기에 돈을 빌려서 아주 거금의 돈을 매달 보내셨대요. 심지어 저는 받은 적도 없는 과외를 시키겠다고 돈을 더 달라고 했던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사촌과 사촌 동생은 과외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거금을 들여 과외를 받아도 머리가 어찌나 나쁘던지 둘은 성적이 매우 낮았어요. 공부는 저에게 생존 수단이라 죽어라 공부해서 덕분에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엄마를 섬에서 데려오고 싶어서 신입사원 때 죽어라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본인이 섬에 남는 것을 원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설득해도 본인 고향이고 당신께서는 바다가 너무 좋다고 육지에 가도 즐겁게 살지 못할 것 같다며 저에게 섬에서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저처럼 육지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엄마의 의사를 존중하고 혼자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취하며 열심히 회사에 다녔는데 아무리 더럽고 힘들어도 꾹 참고 버텼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저는 육지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일하던 저를 좋게 봐주신 회사 선배가 어느 날 좋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었어요. 버스 기사였는데 돈을 꽤 번다고 저에게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거절했는데 진짜 자기가 봐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에게 제발 밥만 먹고 오라고 하길래 나갔죠. 그런데 사실 첫인상은 너무 별로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 넘쳤고 나쁘게 말하면 자만심이 가득한 허영에 찌든 사람으로 보여서 저는 딱 거기까지만 만나고 그만 만나려고 했는데요. 그분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회사 선배한테 저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금시초문이라 제가 결혼요? 그분하고요? 이렇게 몇 번을 물어도 선배는 저보고 잘 됐다고, 집도 잘 살고 벌이도 괜찮으니 제가 복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사람을 찾아가 따지고 난리를 쳤는데요. 오히려 저에게 자기를 왜 거부하냐고 화를 내는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 소문을 얼른 해명하고 그 사람과 더 이상 밖에서 만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선배가 중간에서 어찌나 이어주던지 결국 저는 등 떠밀려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막상 사귀고 나니까 싫지 않았던 점이 있었는데요. 선배 말대로 남편 집은 잘 사는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남편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셨는데요. 아버지가 생전에 돈을 많이 모아놓으셔서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더라고요. 외동기라 자식은 남편 혼자였으니 저도 솔깃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분명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예뻐해 줬는데 식을 올리니까 돌변했습니다. 결혼 전에 저에게 시어머니는 합가를 원한다고 하셨고 그때는 저에게 되게 잘해주셔서 저는 고향에 계신 엄마도 생각나고 해서 같이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그렇게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던 저에게 시어머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까지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본인 집이 돈이 많으니 굳이 제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득해서 그만 넘어가 버린 거죠. 살면서 살림을 해봤던 적이 없는 저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수준의 살림을 하지 못했고 그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 정도가 좀 지나쳤어요. 아휴, 이게 뭐니? 왜 이렇게 더러워? 너는 청소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제대로 해야지. 이런 것도 집에서 안 배웠니? 사람이 사는 가정집이니까 어느 정도 먼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녁에 창틀을 만져보고 먼지가 있으면 저를 불러서 진짜 먼지 한 톨이 없을 때까지 닦게 하셨습니다. 걸레로 바닥을 3번을 닦아도 더럽다고 하며 계속 청소를 시키고 빨래도 본인이 마음에 들 때까지 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무조건 손빨래 해야지 깨끗하게 된다며 손으로 모든 빨래를 하게 하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부르튼 손은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인데 청소를 하고 있으면 왜 빨래하지 않았냐고 하고 빨래를 하고 있으면 바닥과 창틀이 더럽다고 청소하라고 하고 쉴 틈이 없었어요. 그래도 청소와 빨래는 어느 정도 하면 나아지는 게 보이니까 괜찮았지만 제일 힘들었던 것은 바로 요리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요리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섬에서는 엄마가 다 해주셨고 고등학생 때는 고모 밥을 먹었고 심지어 고모네 집에서는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부엌에는 간 적도 없습니다. 혼자 살 때도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주로 밖에서 사 먹거나 과일로 끼니를 때워서 시어머니가 요구하시는 잡채, 된장찌개, 소불고기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어머니가 요리하라고 했을 때 너무 당황했어요. 심지어 재료도 제가 다 사와서 하라고 해서 시장에 가서 사장님들에게 재료를 사면서 물어봤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배워온 요리법으로 요리를 하면 시어머니는 맛이 이상하다고 죄다 버리기 일쑤였죠. 이런 것을 누가 먹냐고, 돼지도 이런 요리는 입에 안 된다며 저에게 요리가 엉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시장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알려주시면 적어놓고 배울게요. 아니, 너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제가 용기 내어 어머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다고 하니까 감히 시어머니 요리법을 탐낸다고 저보고 집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먹을 때는 분명 맛있어서 그럼 제가 먹을 테니 버리지 말라고 하면 뭘 먹냐고 일부러 제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식구들 먹이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만들면 다 버리고 본인이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서 저보고 먹어보라고 하셨는데요. 시어머니 요리는 너무나도 맛이 없어서 저는 결혼하고 점점 살이 빠지게 되었어요. 심지어 우리 남편은 시어머니보다 제 요리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 시어머니는 본인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넘쳐서 우리 말을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있으면 종일 머리가 아팠어요. 저는 집안일은 그만하고 회사에 나가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바깥일은 남자가 하는 것이라며 제가 출근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며 말리셨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용돈을 많이 줬던 것도 전혀 아니에요. 뭐를 사오기만 하면 얼마에 사왔냐고 캐물어서 가격을 일부러 낮춰 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정가를 말해도 제가 집안일을 몰라서 그렇다고 탓하기 일쑤였기 때문이죠.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며느리라면 다들 당해보셨을 명절이요. 저는 아직도 명절이 다가오면 그때가 생각나는데요. 무슨 나라님을 모시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명절이 다가오면 동네 장치를 하는 것처럼 준비하셨어요. 심지어 친척들이 많은 것도 전혀 아니었고 남편은 외동이었는데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오히려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사가냐고 매번 물으실 정도였죠. 그렇게 재료를 사면 요리하고 치우는 것은 진짜 오로지 제 몫이라 많이 사는 것을 반기지 않았는데요. 시어머니는 매번 꾸역꾸역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 먹지 못해서 버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나도 아까웠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으니 시어머니는 본인 가족들을 명절마다 부르셨는데요. 다들 말이 너무 많아서 한두 명만 있어도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본인 가족들이 집에 오면 저에게 시집살이를 배로 더 시켰는데요. 제가 앉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가져오라고 시키고 갖다 놓으라고 시키고 본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시어머니 가족들도 당연하게 저에게 부탁하고 저는 명절이 오면 1초도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남편이 저를 도우려고 하면 남자는 부엌에 오면 안 된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역정을 내고 저한테 남편에게 잘하라고 어찌나 강요를 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요. 남편이 밥을 조금만 남기면 그걸 다 제 탓을 했습니다. 네가 남편한테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밥을 못 먹잖아. 이런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저는 그래도 남편이 저한테는 잘해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은 물론 완전히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저를 막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본인이 빼돌린 돈을 주기도 하고 저 먹으라고 몰래 과자나 과일을 사오기도 했어요. 시어머니 몰래 둘이 먹던 간식들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서 매일 남편만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 사이에 아들과 딸도 낳아서 2살 터울 남매를 키웠는데요. 시어머니는 남아선호 사상이 매우 심해서 우리 딸을 대놓고 차별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처음으로 화를 내기도 했는데요.
그것도 그때뿐이지 시어머니의 차별은 계속되었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유치하게 아들한테만 먹을 것을 주고 어디 데리고 갈 때에도 아들만 데리고 가고는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별이 점점 심해지니까 남편과 저는 진지하게 분가를 하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머리를 싸매고 줄어눕기도 했어요. 우리가 나가서 살면 본인은 어떡하냐고, 그럴 거면 지금 당장 산에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거 아니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동네에 이상한 소문을 내며 시어머니는 본인이 버림받았다고 우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나가면 재산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막 눈도 뒤집혀서 난리를 치니까 남편과 저는 같이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점점 할 말도 하고 적당히 무시하는 능력이 생겨서 미워도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아이들은 둘 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점점 커가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제가 육아하느라 바쁘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저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으니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제일 큰 불행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남편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은 믿기지 않은 말을 저에게 하셨는데요. 바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이라고 빨리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해도 빨리 오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울며 말해서 저는 급하게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밀치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렇게 저도 시어머니를 뒤따라 병원에 갔더니 남편은 사장님의 말대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겨우 생명줄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의사도 오늘을 넘기기 힘들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보는데 현실이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우는 제 옆에서 시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겨우 정신 차려서 남편에게 편히 가라고 울며 말하니까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바로 의식이 없어져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보고 가지도 못한 남편은 알고 봤더니 최대한 승객을 살리려고 하다 변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추돌 사고였는데 사망자도 많았고 부상자도 어마어마한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학교에서 급하게 온 아이들을 봤더니 이게 현실이란 게 느껴져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제가 남편을 죽게 했다고 했는데 저는 차라리 그렇게 원망해도 남편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다 괜찮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둘 다 초등학생이었고 작은 아이는 막 입학해서 너무 어렸어요. 너무 막막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어떻게든 또 살아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죽은 것을 다 제 탓으로 돌렸는데 저는 화가 나지도 않았고 그냥 멍했어요. 그렇게 며느리 탓을 하며 원망하시던 시어머니는 자기 분을 못 이겼는지 저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며 말 그대로 저를 쫓아냈습니다. 와중에 아들은 놓고 가라고 딸만 집 밖으로 내보내시길래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며 무력으로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어차피 남편도 없는데 저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동안 시집살이를 지독하게 당했기 때문에 더 있고 싶지 않았죠. 어차피 아이들도 할머니를 싫어해서 저도 잘됐다고 생각하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하루아침에 제일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져서 고통스러웠는데 갑자기 집도 없고 당장 아이들을 2명이나 키워야 하는 상황이 와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연락할까 생각해도 엄마는 혼자 사시는 것도 힘든데 제가 괜히 짐을 얹어주게 될까봐 그러지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남편 죽인 여자라고 악을 쓰며 부들댔는데 막상 그런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차를 탄 가해자에겐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저는 당장 살 곳을 구해야 했는데요. 다행히 남편이 저에게 그동안 몰래 주었던 비상금이 있어서 겨우 모텔에 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주었던 돈을 차곡차곡 옷장에 모아두었던 게 다행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쫓겨나던 날 기를 쓰고 챙겨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꿈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손에 잡고 집을 떠났던 제 뒤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 잡아먹고 아이들도 잡아먹으려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살던 동네는 아는 사람들이 많아 더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터미널로 가서 제일 먼 동네로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연고도 없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던 지역이었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곳이 더 좋았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가니까 두려운 마음과 더불어 약간의 설렘도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도착한 지역에서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무작정 눈에 보이는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모텔 사장님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셨고 싼 값에 아이들과 저는 머무를 수 있었어요. 일단 아이들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저는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요. 외지인인 저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겨우 구해도 제가 아이들이 있으니 식당이 원하는 조건과 제가 원하는 조건이 달라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집도 없이 모텔에서 생활할 때라 아이들만 모텔에 두고 가기가 무서워서 저는 겨우 사정해서 결국 신문 배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원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에게 쫓겨나서 연고도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이거라도 하라고 주신 일감이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에 가면 식당에 가서 재료 다듬는 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다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모텔로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을 몇 개월 동안 했습니다. 식당에서 급하게 주말에 나와달라고 하면 나가서 일당을 받았고 아이들에게는 어디 나가지 말고 방 안에만 있으라고 했는데요. 참 고맙게도 우리 아이들은 제 말을 아주 잘 들었어요. 제가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아니까 식당에서도 남은 음식을 많이 싸주시고 그랬는데 그 식당 사장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사장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을 굳게 먹고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며 마지막 월급은 조금 더 넣어주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모았던 돈과 남편이 주었던 비상금을 모아 그 지역에서 모텔이 아닌 반지하에 있는 원룸 하나를 잡아 아이들과 살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라 햇빛이 잘 들지 않아 곰팡이가 가득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집에서 다 보였고 특히 비가 오면 물이 새서 아주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집에 갔더니 비가 많이 왔었는데 아이들이 키가 닿지 않아 창문을 꽉 닫지 못해서 온 집이 물바다가 된 날도 있었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끼리 살 수 있는 게 어디냐 싶어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그래도 해방감이 느껴져서 힘들어도 굳세게 견디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아 저는 새로운 일을 구해야 했는데요. 지방이라 일자리가 많지 않아 고생했습니다. 결국 저는 일을 구하지 못해서 급한 대로 노점상을 하게 되었는데 공장에서 양말을 떼와 길거리에서 팔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양말 하나 사시라고 하며 팔았는데 수입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최대한 친절하게 많은 시간 밖에 서서 양말을 팔았더니 점점 동네 사람들이 사갔고 터미널 앞에 서서 종일 죽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벌리긴 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리어카를 끌고 터미널 앞에 가서 양말을 팔았는데요. 문제는 방학 때였어요. 방학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니 종일 집에만 있어야 했는데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돈을 안 벌 수는 없으니 열심히 호객행위를 해가며 돈을 벌었고 나중에는 시장 구석에서 정말 3평짜리 작은 공간에서 양말을 비롯한 모자와 목도리도 팔게 되었어요.
시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가며 하나 사가라고 호객행위를 하다가 옆 가게 사장님들과 싸운 적도 있고요. 반대로 저보고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산다고 저를 좋게 봐주셨던 사장님들도 계세요. 돈을 악착같이 모아 조금씩 가게를 넓혀갔는데요. 그럴 때마다 잠옷이나 셔츠 등 가짓수를 늘려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젊은 여자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은 아니었지만 저는 돌봐야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 힘들어도 꾹 참았어요. 다른 것은 괜찮았지만 그때는 돈을 모아야 한다는 강박증이 너무 심해서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해도 마음껏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참 속상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 힘들었습니다. 옷도 입히던 것을 계속 입히고 먹을 것도 아끼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없어서 항상 마음속에 부채감이 가득했죠.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매출이 안 나올 때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손님이 왔다가도 버텼습니다. 우리 가게에 왔던 손님은 무조건 기억해서 아는 척을 하며 단골 손님으로 만들었고 한번 단골 손님이 오면 올 때마다 서비스를 주어 우리 가게를 다시 찾아오게끔 했어요. 그랬더니 소문을 통해서 우리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많아졌죠.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제가 손수 수선도 해주고 손님들의 체형에 맞게끔 추천도 해주고 선물도 같이 골라주고 하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게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전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노력해서 옷가게로 돈을 꽤 벌기 시작했는데요. 옷 파는 일이 저와 그렇게 잘 맞는 일인 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생이 되니 제 손길이 더 필요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고 저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도 없으니 맘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내니까 마음이 편해서 한번 커진 가게를 더 확장해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동대문에 있는 도매 가게에서 옷을 떼와서 우리 지역까지 새벽에 기차를 타고 옷을 가져와서 팔고는 했는데요.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겁더라고요. 제 몸보다 무거운 옷가지들을 3, 4봉지씩 가지고 열차에 타곤 했는데 뿌듯한 마음도 들고 실제로 그것들을 다 팔면 수익이 높게 잡히니까 좋았어요. 동대문에 가기 전에 동네 사람들에게 원하는 옷이 있냐고 물어보고 도매상을 싹 돌며 결국 구해서 가져갈 땐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 전리품을 가져가는 장군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힘들었지만 제가 힘든 만큼 돈으로 보상되니까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우리 형편이 여유롭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반지하에 살며 비가 오는 날엔 물을 퍼내기 바빴던 우리 집이 아이들이 고등학생 때에는 아파트에 살게 되었죠. 그리고 아주 운 좋게도 제 거래처였던 도매 가게에서 저에게 사업 제안을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지만 따져봐도 좋았던 조건이라 옷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은 대박이 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사업에 집중하려면 운영하던 가게를 접으라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에게 가게는 단순히 일터라기보단 제가 아이들을 키우며 살게 되었던 삶의 터전 그 이상이었거든요.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잠을 줄여가며 일했더니 그 노고에 보상이라도 해주듯 둘 다 성공적으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업이 커져서 저는 서울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는데 마침 첫째가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되어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정들었던 가게를 접는 날에는 그동안 우리 가게를 찾아주셨던 단골 손님들이 많이 와주셨는데요. 저에게 서울 가서 꼭 더 성공하라고 덕담을 많이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로 간 저는 사업에 더욱 많은 시간을 쏟게 되었고 운영에 소질이 있었는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성공해서 어느새 대표님 소리까지 듣게 되었어요. 사옥도 처음엔 그냥 변두리 건물에 방 한 칸이었는데 다음엔 한 층을 다 썼고 점점 커지면서 층을 하나씩 늘리더니 나중엔 건물 하나를 통째로 매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건설해서 건물 자체를 지어 들어갈 정도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코피를 쏟은 날도 많았고, 사업이 커지면서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제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망하게 되니까 책임감도 늘어 마음도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만큼 받는 보상도 컸고 뿌듯함이 날이 갈수록 늘어서 저는 힘들어도 즐겁게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걸 보며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여기저기 자랑하는 것을 보며 힘들게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크게 성공하니까 우리 친정엄마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는데요. 직접 와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는 믿을 수 없다고 엉엉 우셨습니다. 그동안 사느라 바빠서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여유가 생겨서 엄마한테 맛있는 것도 자주 사드리고 여행도 같이 가니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딸도 자라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었고 아들은 군대를 다녀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과 딸은 저처럼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고생은 제가 했으니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육아하며 악착같이 일했던 것은 분명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으니 아이들은 인생을 힘들게 살지 않길 누구보다 바랬죠. 그래서 아들과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 저는 원한다면 엄마 회사에 들어와도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아들과 딸은 둘 다 엄마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의지가 확고하여 저와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생판 모르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가족과 같이 일하는 것이 훨씬 좋으니 거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딸과 아들은 저와 같이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사실이라 저도 아들과 딸에게는 더 너그럽게 행동하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을 보면 자꾸 남편 생각이 나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어 당황하고 슬펐던 저처럼 아이들도 갑자기 아빠가 죽은 거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남편은 저에게도 무척 잘하였지만 아이들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아빠여서 아이들은 항상 아빠가 집에 오는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은 상처도 매우 컸거든요. 저를 따라 초등학생 때 생판 모르는 곳에 전학을 가고 적응하느라 고생했기도 했고 엄마가 일하느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도 사고 한번 치지 않고 바르게 잘 자란 우리 아이들이 저는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남들은 다 겪는다는 사춘기도 오지 않고 올곧게 자라서 저는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우리 아들과 딸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제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고 격리로 일하고 있던 직원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은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사귀는 것 같았는데 너무 티가 나서 저뿐만 아니고 모든 회사 직원들이 눈치를 챌 정도였어요. 아들과 딸은 저와 같이 살아서 저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둘은 연애를 3년 정도 하더니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장하게 격리 직원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네가 좋으면 된 거 아니냐 하며 결혼을 허락했어요. 사실 그 직원은 제가 면접을 봐서 아는데 그렇게 좋은 가정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 준비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은 집에 돈이 많이 없었는데 없는 것을 넘어서 빚이 매우 많더라고요. 부모한테도 빚이 많았고 본인도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을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막 엄청나게 가난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혼할 때 보태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우리 아들이 그런 여자를 좋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제가 베풀게 되더라고요. 서울에서 가장 좋기로 유명한 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었고 예단은 생략하고 대신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명품 옷과 가방을 잔뜩 선물해 주었어요. 결혼식장도 호텔에서 최고급으로 진행하고 심지어 신혼여행 비행기 비용과 호텔도 제가 다 결제했습니다. 그냥 결혼에 필요한 돈은 죄다 제가 다 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해준 거고 아들이고 또 가족이 될 며느리니까 최대한 잘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딸은 옆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렸지만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자꾸만 뭘 더 해주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능력이 있고 충분히 제가 감당 가능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돈 딸 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빚이 많다기에 저는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쓰는 사옥의 1층에 카페를 운영하라고까지 해주었어요. 딸이 이걸 알고 저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주냐고 타박했지만 결혼해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냐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새언니한테 잘하라고, 원래 시누이는 좋은 말을 해도 고깝게 들을 수가 있으니 말 조심하라고 뭐라고 할 정도였어요. 한복도 최고급으로 맞추고 사돈께서 결혼식에 입고 오실 옷까지 다 사드렸어요. 가방도 시계도 백화점에서 내놓으라 하는 것들로 맞추었죠. 좋아하는 아들을 보니까 뿌듯한 마음도 들었고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호화롭게 결혼하고 즐거운 신혼생활을 보냈는데요. 저는 제가 못된 시어머니가 될까 두려워서 별로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결혼 후에도 계속 회사를 다녔는데 저는 사실 이제 슬슬 회사 운영에서 물러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일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 이제는 너무 달려와서 조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아들에게 대표 자리를 물려줘야지 생각하며 다 구상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조언도 구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들은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하고 저에게 결혼 전보다 많이 연락도 하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독립했으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싶어 궁금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연락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돈 관련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강아지였어요. 돈은 자기들이 가전제품 뭐를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던가 혹은 둘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라 연락받으면 돈을 보내주면 끝나는 거라 그것은 괜찮았지만 제가 곤란했던 것은 바로 키우는 강아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3마리가 있었는데요. 둘이 여행을 가거나 일하느라 바쁘면 봐줄 사람이 없다고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부탁했어요. 소형견도 아니고 대형견이었고 게다가 저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도 없어서 처음엔 너무 당황했지만 며느리가 자기 애들은 순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맡아주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강아지를 돌봐주면 둘이 즐겁게 여행도 다니니까 그냥 제 주말을 반납하고 강아지를 돌봐주었어요. 대형견들이라 활동량이 매우 많았고 배변 활동을 치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산책을 다녀오면 저도 기가 빨려서 강아지를 며느리가 데려간 후에도 다음 주 내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 덕분에 둘이 행복하다면 저만 참으면 되니까 견뎠어요. 딸은 그걸 보고 옆에서 도대체 오빠랑 새언니는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화를 냈는데 저는 괜찮으니까 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기 일쑤였죠. 아들은 결혼하고 저보다 며느리를 훨씬 더 챙겼는데요. 서운한 마음이 당연히 들었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으니 본인의 가정에 집중하면 좋다고 혼자 애써 생각을 좋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와서 흥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 임신했어요. 드디어 생겼대요. 방금 병원 왔는데 의사가 양가에 말씀드려도 된다고 해서 연락드려요. 뭐? 너무 축하해. 세상에, 그렇게 기다리더니 너무 잘 됐다. 드디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동안 임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걸 기억하는데 되게 잘 됐다는 마음이 들어 또 용돈을 보내주었어요. 며느리는 안 그래도 얼굴 보는 게 힘들었는데 임신하고 나니까 몸이 힘들다고 얼굴을 잘 비치지 않았지만 몸이 우선이니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당황스러웠던 점은 어느 날 아들이 개 3마리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오빠, 이게 뭐야? 장난해? 빨리 다시 데려가. 아니, 그럼 어떡해. 새언니가 임신해서 예민하니까 그동안만 맡아줘. 엄마, 부탁해요. 딸과 같이 둘이 살던 집으로 아들이 신혼집에서 키우던 개 3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딸은 화를 내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데려가라고 했지만 아들은 사정하며 출산 때까지만 봐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당황스럽고 내키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싶어서 개 3마리를 맡아 키우게 되었는데요. 그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셋 다 짖기도 너무 짖어서 이웃들한테 살면서 처음으로 항의도 당하기도 하고 대형견이라 산책하지 않으면 집에서 종일 난리를 쳐서 강제로 산책도 시켜줘야 했습니다. 사료도 어찌나 많이 먹던지 모르겠어요. 딸과 제가 평소에 강아지나 혹은 고양이를 키웠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졸지에 갑자기 새끼 강아지 소형견도 아닌 큰 개 3마리가 집에 있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더 서운했던 것은 바로 며느리가 키우던 개들이고 며느리가 불편해서 우리 집으로 데려온 거면서 저한테 연락 한 번 없던 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련해준 신혼집은 평수가 넓어 개들을 키우기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우리 아들 뒤로 쏙 빠지니 조금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에게 서운하다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하도 시집살이를 당해서 그런가 저는 서운하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딸은 옆에서 미쳤다고 오빠와 새언니가 둘 다 결혼하고 이상해졌다고 저에게 당장 개들을 데려주고 오라고 했으나 제가 열심히 말렸습니다. 아들도 출산 때까지만 맡아달라고 한 거니까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봐주려고 해도 개 3마리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심지어 개들은 물기도 물어서 제 손은 붕대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임신한 며느리의 얼굴을 딱 한 번 봤는데요. 그건 명절도 제 생일도 아니고 개들의 사료를 가져다 주러 온 때였어요. 다른 날엔 몸이 좋지 않다고 우리 집에 오지 않길래 알았다고 했는데 개 사료는 무조건 특정 브랜드의 것을 먹여야 한다며 가져다 주었어요. 사료를 주고 바로 떠나서 3분 정도 얼굴을 본 게 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생각하며 산후조리원도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들도 다닌다는 2주에 1,000만 원이 넘는 곳으로 예약을 해주었어요. 유모차도 미리 사야 한다고 하길래 백화점에 가서 제일 비싼 브랜드로 사서 주었죠. 막상 저는 산후조리는 받지도 못해서 지금도 삭신이 쑤시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개 3마리와 지내며 며느리의 출산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출산 날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픈 것은 너무 싫다고 해서 제왕절개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제 출산도 아닌데 너무 떨려서 아침부터 정신이 다른 곳으로 가서 도저히 일을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무사히 출산했다는 말을 듣고 신이 나서 달려갔는데 며느리는 회복 중이라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손주를 봤는데 여자아이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들에게 수고 많았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조리원에서 돌아오면 개들도 보내야 하니까 슬슬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조리원에서 2주가 지나고 아기와 며느리를 보러 갔는데 이미 친정에서 데리러 와서 친정엄마 집으로 갔다길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은 옆에서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보러 2번이나 갔는데 얼굴을 어떻게 안 보여주냐고 받을 만큼 다 받아놓고 괘씸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며느리 건강이 중요하니까 꾹 참았습니다. 조리원에서도 사돈댁에서도 조리가 끝나고 드디어 신혼집으로 왔다길래 저는 일부러 주위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완도 미역을 공수해서 찾아가게 되었어요. 하도 유명하고 비싼 미역이라 예약해야 살 수 있는 집이라 이러다 말고 몇 번이나 시도해서 샀던 미역이랍니다. 미역이 다 똑같은 미역 아니야 했었는데 직접 먹어봤던 직원이 아니라고 다르다고 해서 열심히 예약해서 공수한 미역이었죠.
받고 나서 빨리 먹는 게 산모한테 좋대서 저는 아들에게 연락해서 언제 찾아갈 수 있냐고 물었는데 아들은 계속 미루기만 하고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사실 미역도 미역이지만 대형견 3마리도 빨리 데려갔으면 해서 제가 날짜를 알려주고 직접 개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요. 엄마, 그냥 걔 계속 키우면 안 돼요? 저번에 보니까 잘 키우시던데 걔네가 입질을 좀 해서 신생아 있는 집에서 키우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출산하면 데리고 가기로 했잖니. 갑자기 말을 바꾸면 어떡해.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요. 부탁드려요. 거의 강요에 가깝던 부탁이었지만 저는 손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미역이나 가져다 줄 테니 언제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뜸을 들이더니 그럼 내일 방문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고 3달이 되도록 며느리와 손녀의 실물을 본 적이 없어서 다음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아기 선물과 낳느라 수고한 며느리 선물도 사서 아들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첫 손주를 실물로 볼 생각에 가슴이 콩닥거려서 어찌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도통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문을 두드려도 보고 전화도 해봤지만 받지 않아서 돌아가야 하나 했는데 미역이 상할까 걱정되어 계속 기다렸더니 안에서 인터폰을 30분 만에 받더라고요. 안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어제 아들이 오늘 오라고 해서 왔는데 몰랐니? 미안하다. 아가, 내가 미역을 공수해왔어. 이것만 전해주고 갈게. 변기는 옮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봬요. 미역도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곤 한숨을 쉬더니 일방적으로 인터폰을 끊더라고요. 문도 열어주지 않고 타박을 당하니까 저는 모멸감도 들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얼떨떨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편하고 잘해줘도 이건 인간 대 인간으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부터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주고 편의를 다 봐주려고 노력했는데 돌아온 것은 바로 문전박대라니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병균이라뇨. 일부러 아침에 목욕도 깨끗이 하고 저도 걱정되어 들어가자마자 손부터 씻으려고 했는데 며느리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니 얼굴이 금세 새빨개졌어요. 내가 그렇게 불청객인가? 나는 이제까지 아들 부부에게 퍼주었던 기억만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화났던 것은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전화하니 그제야 봤더니 저한테 왜 갑자기 집에 왔냐고 하더라고요. 전화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퉁명스러워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라니. 네가 분명 어제 나한테 오늘 오라고 했잖아. 아기 출산하고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런 식으로 문도 안 열어주는 게 말이 되니? 아니, 그렇다고 진짜 오시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집사람 예민한데 조금 기다리면 제가 알아서 데리고 갔겠죠. 저는 등신 같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안에서 퓨즈가 끊어졌습니다. 물론 효도를 노골적으로 바라고 이제까지 여유롭게 지원해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슨 이렇게 사람을 인간 대접도 안 하는 모습을 보니 후회가 심하게 되었어요. 출산하기 전부터 병원 비용은 다 제 카드로 했었는데 낳을 때도 낳은 후에 조리원 비용도 다 제가 해주었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며느리가 문도 열어주지 않는 그 신혼집 자체도 제가 해준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도배하고 온갖 신제품 가전으로 채우는 것도 전부 다 제가 비용을 냈었죠. 서러움을 가지고 집에 가서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딸에게 섭섭하다고 토해냈더니 딸도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껏 아무리 서운해도 절대 먼저 티를 내거나 그러지 않았고 딸이 옆에서 대신 욕해도 그러지 말라고 말렸었는데 이번 일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딸한테 그동안 참았던 것을 말하다 보니 또 속에서 서러움이 밀려와서 결국 눈물까지 흘리니까 딸이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고, 저한테 그동안 고생만 하면서 살았던 결과가 이거냐고 대신 화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말을 들으니 저도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들고 며느리가 미워졌습니다. 당한 게 하도 많아서 시집살이를 시킨 적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니까 너무 모멸감이 들었어요. 제가 전염병 환자도 아닌데 병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섭섭했지만 제가 그렇게 힘들게 키운 아들이 자기 아내한테 딱 붙어서 저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게 또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사람 대 사람으로 봐도 그렇게 받으면 저 같으면 너무 감사할 텐데 냉대로 보답을 받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힘들게 구한 미역은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우리 딸을 먹였고요. 저는 차근차근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저를 문전박대한 그 신혼집. 그거 제 명의로 제가 아들 부부에게 준 집이었거든요. 문자로 당장 이번 주까지 집을 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한테 부탁한 무슨 명문 영어 유치원 대기자 명단? 그것도 연락해서 대기 이름을 뺐어요. 이거에 대한 것도 할 말이 많은데요. 요즘은 출산하자마자 대기 명단을 올려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출생신고서랑 서류를 준비해서 등록도 하고 미리 예약금까지 걸어놨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 얼굴은 보여주지도 않아서 저는 아이를 100일이 지나도록 얼굴을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유리창 너머로 멀리 있는 아이는 봤어도 안아본 적도 없는 손녀를 위해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후회되었어요. 그리고 제 회사 사옥에 있던 카페도 계약 종료를 하고 이번 달까지만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 그래도 직원들이 저에게 며느리가 결혼하고 본인이 기고만장해져서 직원들을 무시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무시할 수가 없었죠. 아들도 당연히 제가 본인에게 회사를 물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행동이 많이 바뀌었고요. 저는 보란 듯 다음 후계자를 딸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집을 빼라고 했던 문자에는 반응도 없더니 제가 대표직을 사임하면 딸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며느리와 아들은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빌더니 나중에는 저보고 어떻게 손주까지 낳아줬는데 어떻게 이러냐고 따지는 모습에 저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어요. 사돈도 연락이 와서 자기들은 몰랐다고 본인들이 잘 말해보겠다고 하던데 모를 리가 있나요? 본인들은 제 돈으로 병원비 혜택은 다 보고 조리원도 비싼 곳에서 2주간의 기간을 보내며 끝나자마자 사돈댁으로 데리고 갔으면서요. 본인들은 그렇게 손녀를 보고 싶을 때마다 봤으면서 저는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빌어도 끄떡없자 아들은 딸에게 연락해서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연락을 받은 딸은 오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딸과 저는 대형견 3마리를 챙겨서 아들 부부 집으로 가서 현관문에 묶어두고 왔습니다. 애초에 돌볼 자신이 없으면 개들을 키우지 말던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중간에 아들이 엉엉 울며 무릎 꿇고 빌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아왔던 저는 제 인생에 대해 자부심이 있는 편이었는데요. 아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몰랐죠. 집도 돌려받고 개들은 넘기고 회사는 딸에게 넘기니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웃겼던 점은 아들하고 며느리가 손녀딸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는 건데요. 보고 싶다고 직접 말해도 못 들은 척하며 영어 유치원이니 유모차니 제 돈을 뜯어갔을 때는 언제고 이제야 찾아온 게 너무 웃겼습니다. 됐다고 하며 똑같이 문전박대하니까 며느리는 울면서 너무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제가 너무한 것 같나요? 저도 그렇게 손녀딸을 기다렸고 보고 싶었는데 뻔히 그걸 알면서 모른 척한 아들 부부가 더 너무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문전박대 당해도 되는 거고 본인들은 안 되는 건지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마음이 식으니까 화가 나는 마음도 사라지고 오히려 차분하게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서류 작업을 끝낼 수 있었어요. 제 돈으로 그동안 즐겁게 살았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순간은 다신 오지 않을 텐데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저는 딸과 남은 인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쉽지 않던 인생이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제 눈 감기 전까지는 좀 쉬면서 우리 엄마도 보러 가고 남편 무덤도 가고 무엇보다 자신을 챙기려고 해요. 딸한테 제 대표직을 위임하고 나서 잠깐 일하는 것을 봤더니 역시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진작 딸에게 넘겨줄 걸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이에요. 사연을 제보하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저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다들 행복한 일만 인생에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